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안녕하세요. 위클리 매거진의 문대원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보내드리는 방송이라 더 새롭습니다. 팬데믹이 시작되고 벌써 세 번째 맞이하는 올 크리스마스는 지난 2년과 다르게 많은 사람들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가족 친지를 찾아 서부에서 동부로 또 해외로도 한층 더 자유롭게 여행을 떠나는 모습입니다.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있지만 이번 겨울에 많은 한인들도 여행을 떠나고 한국행을 택한 경우도 상당수 되어 보입니다. 겨울에 맞이하는 서울의 모습을 즐기려 떠난 사람도 있고 오히려 서울을 벗어나 전국의 특이하고 아름다운 장소로 향하는 발길이 부럽습니다. 가족들과 즐겁고 따뜻한 크리스마스 주말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의 토픽은 늘어나는 자동차 회수, uncomfortable tip, 영국의 어려운 상황, 본인 재정 관리, 그리고 미슬토어입니다. 요새 들어서 매달 내던 자동차 페이먼트가 밀리면서 압수 또는 회수된다는 리포제션 케이스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리포제션 횟수가 팬데믹 동안에는 크게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증가하면서 이제는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돌아간 것이죠. 자동차 페이먼트를 매달 하다가 그때그때 제때 못하고 밀리는 숫자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경제 전문가들이 내다보는 것으로는 이런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제 인플레이션이 점점 더 길어지고 각 가정 생활비 버짓에 치명적인 여파를 미치고 있는 사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동차를 뺏어가고 회수해 간다는 리포제션의 숫자는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정부로부터 경기 부양 차원의 다양한 재정적인 지원에 융자해준 측에서도 페이먼트를 두고 상당히 우호적으로 편의를 봐주면서 이런 숫자들이 크게 하락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페이먼트를 제때 내지 못하는 사람의 숫자는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완전히 되돌아가 버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인컴이 낮은 저인컴 가정에서 페이먼트를 내지 못하는 숫자는 팬데믹 이전보다 오히려 더 높아졌다는 리포트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분야 전문가들은 2023년에 가서도 실업률이 증가하고 이자율이 여전히 높게 유지되면서 이것이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보면서 이런 트렌드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융자를 제때 내는 사람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페이먼트의 부담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내다봅니다. 사실 2019년 이후 새로운 자동차 구입해서 평균의 월 페이먼트가 26%가 증가하면서 한 달에 내는 평균 액수가 $918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다 사실 자동차 페이먼트만이 다가 아니죠. 여기에 연관되는 보험료라든지 가솔린, 또 한 번씩 해주는 오일이나 튠업 등 자동차를 소유하면서 따라오는 다양한 유지 비용도 크게 뛰어오른 것입니다. 현재 이런 자동차 회수 건수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달 페이먼트가 $500이나 $600 선을 내던 사람들로서 이런 사람들은 생활비 전체가 더 어려워지는 사람들입니다. 허리띠를 더 졸라매게 압박이 가해지는 상황이죠. 반대로 이런 회수 산업계의 고충도 대단합니다. 현재 리포제션 사업을 하고 있는 제레미 크로스 씨는 현재 급속히 뛰어오르는 리포제션 수요에 맞추어서 일할 리포 담당자를 찾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지난 2년을 되돌아보면요. 자동차 가격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뛰어올랐고 그럼에도 사람들은 팬데믹 락다운에 거기다 또 정부에서 받는 지원금으로 주머니가 은근히 두둑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 구입에 몰두했고 그 가격은 추가로 인상시킨 것이죠. 이러다 보니까 이 기간 동안 리포제션 숫자는 크게 감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리포제션 회사들 중에 30% 정도가 크게 문을 닫았다는 것이죠. 이러면서 일하던 사람들이 상당수가 이곳에서 떠나고 다른 분야 직업으로 옮겨가 버린 것이죠. 그러다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반대로 변하면서 융자 회사들도
이런 리포제션의 윗돈까지 쳐주면서 회수 건수를 맡기는 상황으로 변한 것입니다. 이런 융자를 제대로 못 내는 융자 디폴트는 내년에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면서요. 이런 트렌드는 얼마 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합니다. 현재 이런 상황으로 그동안 리포제션의 비즈니스에 남아서 일을 하던 회사들은 요새 눈코 뜰 새 없이 바쁩니다. 그리고 이런 수요는 2023 또 24년까지 높게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융자를 내준 수많은 랜더들도 이렇게 넘쳐나는 리포제션 케이스로 인해서 그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인센티브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재 상황을 보면서 경제 전문가들은 다가올 불안한 사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자동차 산업 분야뿐만 아니라 경제 전체에 미치는 여파는 거대할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동차 융자를 그동안 해주면서 크레딧이 평균 점수보다 낮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주로 서브프라임 바로라고 부르죠.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자동차 가격이 최고조로 달했던 2021년, 2022년 팬데믹 기간 동안 자동차 융자를 한 사람들이 앞으로 페이먼트를 제때 갚지 못하는 숫자가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 기간 동안 내준 자동차 융자는 그 이전 몇 년 동안에 비교해서 형편없는데요. 그 이유는 팬데믹 동안 공급망 문제로 자동차 공급은 딸리고 가격은 크게 뛰어오를 때 이때 급하게 이루어진 융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의 타격을 2번 겪었다고 부르는데요. 첫 번째는 자동차 가격이 공급망 문제로 인해서 크게 뛰어올랐을 때 구입을 한 것이고 그 이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과 맞물려서 가솔린 가격이 크게 뛰어오르면서 2번 타격을 입은 것이죠. 현재 많은 경제가들이 내다보는 대로는 2023년에 가서 경기 침체가 온다고 보고 있죠. 그러면서 자동차 페이먼트 밀리는 숫자, 사람 숫자는 몇 배 더 증가할 전망입니다. 생활비를 쪼개서 생활한다고 해도 다른 것도 아니고 직장 출근과 다양한 이유로 자동차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자동차 페이먼트가 우선순위에 들어가겠지만 그러나 페이먼트가 밀리는 것 당연히 증가할 전망입니다. 한 가지 리포제션 비율이 2008년 리세션 당시 수준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내다보는데요. 올해 들어서 세 번째 4분기 동안 이런 자동차 론 30일 딜링컨트 비율이 2.2%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2009년 당시의 4%보다는 그래도 낮은 것이죠. 그렇지만 지금 추세로 계속 간다면 팬데믹 이전 2019년 레벨은 뛰어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2019년에 비교해서 지금은 이자율도 더 높고 융자 비용도 한층 더 높고 실업률의 증가를 눈앞에 두고 있는 이런 상황에 모든 것을 감안한다면 지금 상황이 조금 더 심각하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칵스 오토모티브의 한 분석가 말을 빌리면 지금 론 디폴트와 리포제션 비율이 상승하고 있지만 2025년까지 장기적인 분석을 통해서 보면 그래도 전체 디폴트나 리포제션 비율은 보통 평균 정도로 나올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현재 재정적 어려움은 저인컴 가정에 더 심각해서요. 이런 가정들에게는 보통 7,000에서 15,000달러 중고차에 의존해 왔다고 하는데 이런 가정도 이제는 20,000에서 25,000달러를 써야 하는 현실입니다. 앞에 말은 주로 이런 서브프라임 고객들을 상대로 하는 딜러들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구입하는 자동차 가격도 이제는 거의 2배 이상 뛰어올랐다고 말합니다. 이런 가정들은 금전적으로 여유 있는 그룹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융자를 통해서만 가능한데요. 이제는 더 가격이 높은 자동차를 고려해야 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스트레스 레벨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브프라임 바로어들에게 융자 고객을 가지고 있는 LI 파이낸셜에서는 지난 10월에 딜링컨시 레이트이 2019년 기록했던 3.1%를 앞질렀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요새 자동차 페이먼트가 밀리면서 이런 자동차가 회수되는 숫자가 크게 뛰어오르고 있습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은 30여 년간 오직 이민법만 다뤄왔습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4명이 함께 도와드리는 희망 법률그룹 제공입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전국적으로 요새 새로운 타입의 돈을 지불하는 체크아웃 트렌드가 휩쓸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우리들을 상당히 당황하고 불편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인데 바로 디지털 팁 방식입니다. 한번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이 한 스토어에 들어가서 커피나 아이스크림, 샐러드나 피자 한 슬라이스 등을 오더하고 그리고 이것을 지불하려는데 크레딧 카드나 데빗 카드를 쓸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본인의 스마트폰으로 결제를 하는데 이렇게 결제를 하고 그리고는 종업원이 한순간 터치스크린 모니터를 본인에게 확 돌려서 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 스크린에는 몇 개의 팁을 줄 수 있는 옵션이 나와 있죠. 보통 10%나 15%, 20%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다 팁을 놓지 않는 옵션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종업원이 바로 앞에 서 있고 또 본인 뒤에는 다른 커스터머들이 줄 서서 기다리고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호기심이 많은지 본인이 얼마 놓는지 어깨너머로 슬쩍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결정을 몇 초 안에 해야 하는 것이죠. 이런 것에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현대 사회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아주 단순했던 팁 문화가 급속도로 변해갔습니다. 커스터머들은 피할 길이 없는 현실이 다가왔는데요. 그리고 이런 팁 방식에 정확한 가이드도 없는 현실입니다. 보통 우리가 소비자들로서 웨이터나 바텐더 등 다양한 서비스 분야에 팁을 놓는 데는 익숙해 있지만 커피를 만드는 바리스타나 캐셔에게 팁을 놓는 것은 아주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르는 것이죠. 이런 변화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다각도로 늘어나는 테크놀로지가 큰 이유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방식을 이용해서 이 고용주는 종업원들에게 주어야 할 보상 금액을 소비자들에게 돌릴 수 있는 방법으로 자리 잡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 것에 얼마를 팁을 놓아야 할지 잘 모릅니다. 이번 팬데믹 동안 식당과 스토어들을 돕겠다는 차원에 팁을 좀 여유 있게 놓는 것이 장려되었지만 그로 인해서 반대편에 있는 종업원들의 기대치를 높였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팬데믹 동안 식당에서 주는 팁은 약 40% 올랐다고 나온 리포트도 있었습니다. 거기다 팬데믹 동안 앞에 말한 이런 다양한 디지털 페이먼트 방식도 가속도로 붙으면서 많은 스토어들이 그동안 사용하던 오래된 그 앞에 팁을 넣던 통에서 이제는 터치 스크린 방식으로 바꾼 곳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동안 사용하던 팁을 넣던 통보다는 터치 스크린 방식은 우리들에게 은근히 이 스트레스와 개인적인 침범을 한다는 지적이 돌고 있습니다. 우리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커스터머로서 여기저기 가다 보면 이제는 어디를 가도 팁을 놓아야 하는 장소들이 늘어났습니다. 과연 이것에 팁을 놓아야 하나? 그리고 놓는다면 얼마를 놓아야 하는 등 그동안 없었던 스트레스가 생겨난 셈이죠. 이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냥 스크린 뒤에 돌아보지도 않고 돌아 나가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팁을 두고 스트레스가 쌓이고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요새 들어서는 서고 있는 이런 새로운 방식의 팁 방식에 대한 의견도 다양합니다. 사람은 아주 다양하죠. 어떤 사람은 어떤 이유에 상관없이 무조건 팁을 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팁을 놓지 않으면 죄책감이 드는 사람도 있고요. 또 본인이 낸 팁 액수가 적으면 약간 수치스러워하는 사람도 있고 또 $5짜리 커피를 사면서 팁은 절대 내지 않겠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커피 한 잔에 $5는 이미 너무 비싼 가격이라고 주장합니다. 현재 많은 미국인들 팁이 완전히 춘추전국 시대처럼 완전히 컨트롤이 없어졌다는 생각이 많습니다. 그 이전에는 팁을 내지 않던 곳에서도 이제는 팁이 요구되는 상황이라 더 그렇습니다. 팁을 주지 않는 곳으로 알려진 곳에서도 이제는 팁이 요구되면서 사람들을 상당히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죠. 사실 처음에는 스타벅스도 그러지 않았는데 이제는 팁 내는 방식을 도입했죠.
크레딧 카드나 데빗 카드를 사용하는 커스터머들에게 팁을 낼 수 있는 옵션이 등장했습니다. 스타벅스에서 일하는 한 바리스타는 이런 팁은 그들 페이체크에 추가이지만 그렇다고 커스터머들이 이것을 두고 스트레스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매일같이 스타벅스 커피를 마시는 사람이라면 일주일에 한두 번씩 팁은 감사하겠다고 말합니다. 오늘날 기분에는 거의 모든 곳에 팁이 요구되는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국의 팁 문화 역사를 보면 사실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 독립전쟁이 끝난 이후 생겨난 것인데요. 전쟁이 끝나고 막 자유의 몸이 되어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는 흑인 노예들의 임금을 낮게 유지하려고 생겨난 것이라고 합니다. 그때 당시 풀먼이라는 철도 회사의 경우인데요. 이런 철도에서 짐을 운반하는 포로 자리에 수천 명의 흑인을 고용했습니다. 그들에게 주는 임금은 거의 바닥 수준이었고요. 팁에 의존해서 생활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비난하는 측에서는 이런 팁 문화는 커스터머와 일꾼 간의 격차를 만든 이유라고 비난합니다. 그리고 결국 1900년대 초 미국 내 여러 개 주에서는 팁 적용 방식을 불법화했습니다. 1916년에 윌리엄 스캇이라는 작가가 있는데요. 가려운 손바닥이란 The Itching Palm이라는 책을 내놓았습니다. 이 내용 안에는 티핑은 절대 미국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팁을 주는 사람과 이것을 받는 사람 간의 이런 모습은 절대 민주주의의 모습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마스터와 노예, 슬레이브의 모습이라고 비난했던 것이죠. 그러나 1938년 서비스업의 노동자들에게 팁을 주는 것이 법안에 제정되기까지 하고 연방 미니멈 웨이지를 정하게 변했습니다. 그러다 1966년 팁을 받는 노동자들은 미니멈 아래로 줄 수 있는 서브 미니멈 웨이지 법을 만들고요. 당시 팁을 받는 사람들의 미니멈을 시간당 $2 13센트로 정하고 이것은 연방 미니멈이었던 시간당 $7 25센트보다 한층 더 낮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1991년 이후부터는 팁을 포함해서 종업원 임금이 연방 미니멈 웨이지보다 낮으면 안 되고요. 만약 낮다면 고용주가 그 차익을 메꿔주게 변했던 것입니다. 현재 이런 터치스크린 팁을 두고 얼마를 놓아야 할지는 절대 주관적입니다. 이제 식당에서 15에서 20% 팁은 자리를 잡았지만 그러나 팁을 주고 사람들의 생각은 많이 변해갑니다. MIT에서 나온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우버를 타는 커스터머들 중 60%는 팁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버에 팁을 늘 놓는다고 말한 사람은 불과 1%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이것을 가이드하고 관장하는 기관이 없다는 것도 문제인데요. 정상적인 팁이라는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테이크아웃 오더의 10% 팁이나 오더 한 개에 $1 정도가 정상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나 한 가지 목소리를 높여 말하고 싶은 것은 고용주들에게 종업원 임금에 팁이 절대 고려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아무튼 현재 여기저기 늘어난 팁을 두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썩 내키지는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은 30여 년간 오직 이민법만 다뤄왔습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4명이 함께 도와드리는 희망 법률그룹 제공입니다. 오늘의 미국 안 봐도 눈에 환합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여러분, 영국 하면 생각나는 특유의 이미지들이 있죠. 특히 요새 같은 연말이 되면 전통적인 영국의 모습에 아늑한 카리지에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절정을 이룰 영국에 지금 팬데믹으로 지난 2년 동안 묶여있던 상황인데요. 올 연말 영국에서 분위기를 즐기겠다고 이 환상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현재 영국의 당면에 있는 문제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특히 다가올 이번 연말에는 영국의 남부 지역에도 눈이 많이 예상되면서 몇 년 만에 처음 진정한 화이트 크리스마스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영국까지 가는데 어려움이 상당히 크다는 것입니다. 2019년 이후 처음 영국 정부는 코비드 리스트릭션을 철회했음에도 지금 영국에 들어가는 데는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지난 두어 달 동안 수상이 3명이 거치는 정치적인 혼란도 겪었고 12월 들어서면서 다양한 분야의 파업이 거의 매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국의 간호사들이 역사상 처음 파업에 들어갔고요. 또 다양한 의료 종사자들, 앰뷸런스 운전사들, 우체국 노조 파업, 버스 운전수, 철도 노동자 파업, 하이웨이 노조 파업, 또 공항의 수화물 노동자 파업, 국경 수비대 파업 등 줄줄이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 마지막 5개 분야는 여행 분야의 마비를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재 영국의 상태를 보면서 여행 산업의 전문가는 현재 상황은 정말 심각하다고 말을 하고요. 현 상태의 파업이 앞으로 얼마 동안 지속될지 아무도 감을 잡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런던 전역에 운영 중인 알벨리어 버스 그룹 파업은 12월 16일과 17일 그리고 또 24일, 27일, 30일에 파업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하이웨이 노동자들 파업도 16일, 17일에 이어 22일부터 할러데이 기간과 연말에 이어질 예정이고요. 이 모든 것들로 인해서 런던 도로 상황을 완전히 마비시켜버릴 것입니다. 영국 전역의 철도 노조 역시 12월 할러데이 기간에 그때부터 1월 초까지 스트라이크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거기다 국경 수비대 Border Force는 영국에 입국할 때 이민과 여권 확인 이런 것을 컨트롤을 담당하는 임무인데요. 12월 23일부터 26일 그리고 23일에서 26일까지 또 파업을 다시 할 것입니다. 결국 영국은 한파의 날씨에 눈으로 길은 막히고 공항 운영이 중단되면서 많은 항공기 노선들은 다른 곳으로 돌아가는 일이 반복될 것입니다. 이런 극심한 상황이 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팬데믹으로 인한 실직자들, 생활비 상승은 위기 수준인데다가 영국 내의 인플레이션 상황은 그 어느 나라에 비교해도 더 극심합니다. 또 노동자들에게 정부의 양보가 전혀 없으면서 너무 힘든 생활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결국은 수많은 파업의 결과를 가져온 것이죠. 결국 들뜨고 축제 분위기로 가득 차야 할 할리데이 기간 동안 완전히 망가져버릴 위기에 처한 상황입니다. 영국의 소비자 단체의 대표는 본인 인생에 영국의 여행이 이 정도 어렵게 된 상황은 처음 경험해 본다고 말합니다. 요새 같은 할리데이 시즌에 많은 사람들이 가족 친지들을 방문해야 하는 시기에 이런 상황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가져오는 결과라고 합니다. 더욱이 지난 2년 넘게 떨어져 있어야 했던 가족들이 모처럼 모이는 기대가 다 깨지는 파괴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죠. 이전에도 이 정도 심각한 상태를 겪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번 할리데이 기간 동안 어떤 모습이 될지 상상도 가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이런 문제는 해외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도 치명적일 것입니다. 영국에 6개 대표적인 공항이 있습니다. 잘 알려진 히스로우, 겟윅, 맨체스터, 버밍햄, 카디프, 글래스고 이런 공항들이 다 묶여 있고요. 또 뉴헤이븐 포트 항공 모습도 처참할 지경입니다. 그러면서 영국의 홈 시큐리티 장관은 이런 분야 파업으로 영국은 심각한 지연이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할리데이 기간 동안 영국으로 여행 계획을 재고려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일단 임시 방편으로 영국 정부는 육군 부대를 공항 이민 데스크에 배치하고 있는데요. 군을 동원해서 민간 임무에 동원되고 있는 것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지금 같은 응급 상황에는 다른 옵션이 없다고 말을 하고요.
영국 국경의 안전을 유지하는 것은 정부 차원의 가장 중요한 일임은 절대적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모든 항공사들에게 노선의 30% 감소를 지시했지만 이번 올 시즌 피크 시즌에 희생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항공사들은 이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항공 분야는 그렇다고 해도요. 영국은 철도 시설도 뛰어나고 철도 여행의 인기가 높은 상황인데도 이제 철도 여행을 이용하는 이것을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현재 실제 상황은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철도 분석가는 지난 30년 동안 최악의 상황이라고 말을 하면서요. 영국에서 철도 종사자들 파업이 자주 일어나기는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라고 말합니다. 현재 영국의 이런 모든 문제에 정치가들에게 향하는 비난의 목소리도 아주 높습니다. 그동안 조직적으로 반복되는 경비 삭감에 또 유지비 감소, 직원 숫자들을 줄이는 등 정부가 현재 상황을 예방할 수도 있었지만 너무 안일하게 노동자들 임금 삭감과 경비 감소에만 이것만 밀고 나간 결과라고 한 전문가는 비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실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수요의 증가를 너무 일방적으로 경비 삭감으로만 밀고 나가면서 반감만 커지게 만들었다는 지적입니다. 그리고 결국 결과는 노조 파업으로 이어진 것이죠. 이런 모든 문제, 영국을 인기 있는 여행 목적지 대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줄까 하는 문제를 두고 있습니다. 여행 산업계 한 전문가는 영국이 실제로 지난 몇 년 동안 브렉시트의 여파에 이번 코비드 여파를 겪으면서 전 세계에서 인기 여행 목적지 대열에서 고전해온 것도 사실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 여행객들 머릿속에 영국의 이런 문제는 은근히 깔려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합니다. 지난 2년 동안 영국 여행 산업계는 최악의 시기를 보내고 2021년 여행객 숫자는 팬데믹 이전과 비교해서 82%가 감소했습니다. 이제야 희망을 가져보려 한 올 연말, 영국은 다양한 방면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은 30여년간 오직 이민법만 다뤄왔습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4명이 함께 도와드리는 희망 법률그룹 제공입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연준이는 이자율을 이번에 0.5% 또 올렸습니다. 이번으로서 7번째 이자율 상승인데요.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이유로 2023년에도 이자율은 추가로 오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죠. 현재 한 가지 다행인 것은 인플레이션이 다소 진정의 기미가 보인다는 사인이 나온다고, 그래서 다행이란 생각도 드는데요. 현재 이런 경제 상황 하에 본인의 재정 상황을 재점검하는 것 아주 중요하다고 충고합니다. 저축을 하고 이자율이 높은 빚을 없애가는 것을 당연히 추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주 복잡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다 얽혀서 이자율과 경제가 맞물려 가는데요. 미래를 예측하기란 불가능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현명하고 슬기롭게 재정 상황을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본인의 재정 상태를 재점검하고 현명한 접근이 중요할 때인데요. 이자율이 오르면서 세이빙스 어카운트 이자율도 다소 올랐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사실 세이빙스 어카운트 이자율은 1% 고작이면서 별 의미도 없었죠. 그런데 요새 이자율이 상승하면서 어떤 은행에서는 세이빙스에도 높기는 4%까지 되는 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자율이 높아지면서 세이빙스 어카운트에 돈을 넣는 사람에게는 도움이 되겠지만 반대로 이런 융자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절대 희소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장 현명한 방법은 이자율이 높은 빚부터 갚아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대표적인 예가 바로 크레딧 카드 밸런스이죠. 어떤 것은 이자율이 1년에 20%도 넘어가는 것이 보통입니다.
빚을 갚아가는 방법 중에 대표적으로 크게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애벌렌치 방법과 두 번째는 스노우볼 방법이 있습니다. 산사태와 이 눈덩어리로 비교를 하고 있죠. 그 차이점을 알아봅니다. 먼저 애벌렌치 방법인데요. 이것은 이자율이 높은 빚부터 갚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자율에 따라서 순서를 정해놓고 이것을 이행하는 것이죠. 경제 전문가들은 이 방법을 선호하는데 그 이유는 끝에 가서 갚는 총 액수가 이 방법이 더 낮아서 그렇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빚지고 있는 4개의 어카운트가 있습니다. 2개는 크레딧 카드 밸런스고 또 하나는 학생 론, 그리고 네 번째는 자동차 론입니다. 한 달에 필수 지출을 다 내고 남은 여유 자금이 $650라고 한다면 이 $650를 어떻게 쓰는 것이 이 애벌렌치 방법일까요? 네 가지 중에서 최저 미니멈 액수를 내고 또 남은 액수를 이자율이 제일 높은 22.24%의 크레딧 카드 밸런스에 더해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산대로 한다면 첫 번째 크레딧 카드 밸런스, 가장 이자율이 높은 것을 15개월 후에 완납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가 없어지고 나면 남은 세 가지 중에서 그 다음 높은 두 번째 크레딧 카드 밸런스의 미니멈에 추가를 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하나씩 갚아가면 결국 마지막까지 다 갚는다는 것이죠. 스노우볼 방식을 똑같은 예에 적용해 본다면 눈덩어리가 언덕을 굴러 내려가는 것을 상상해 보면 이해가 됩니다. 시작은 주먹만한 조그만 눈덩어리로 적게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빠르고 커지는 것이죠. 이 방법은 사실 이자율에 상관없이 밸런스가 가장 적은 액수부터 집중해서 갚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중에 가장 밸런스가 낮은 두 번째 크레딧 카드를 이자율 상관없이 전체 밸런스 $1,300를 가장 적어서 이것을 갚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은 미니멈만 내고 $650에서 남은 액수를 이 첫 번째 크레딧 카드에 내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밸런스가 가장 적어서 6개월 후에 첫 번째 크레딧 카드 빚이 사라집니다. 그 다음 낮은 밸런스 빚에 중점을 두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남은 자동차 융자 밸런스 $1,750가 가장 큰 것인데 이것만 남았을 때 $650를 다 거기다 붓는 것이죠. 과연 이 두 방법 중에 어떤 것이 더 좋을까요? 두 번째 눈덩어리 방법, 스노우볼 방법으로 첫 번째 밸런스 6개월이면 하나가 사라져서 이 애벌렌치 방법으로 첫 번째 밸런스를 없애는데 1년 이상 걸리니까 크게 비교가 되죠. 그래서 스노우볼 방법으로는 빠르게 뭔가 달라지는 것을 원한다면 이 방법이 더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전체 액수, 숫자를 계산해 본다면 애벌렌치 방식이 이자로 나가는 돈이 $153를 덜 내게 되는 셈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페이오프 하는데 오히려 한 달 일찍 적게 걸립니다. 결론적으로 두 가지 방식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40개월과 41개월 차이는 거의 없는 셈이죠. 오히려 중점을 둬야 될 것이 처음에 서서히 시작했다가 중간에 방식을 바꿀 수도 있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밸런스를 갚겠다는 계획이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얼마나 빚이 있는지에 달려 있겠지만 이런 전략으로 생각보다 빨리 빚을 청산한다는 것에 놀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결국 어떻게 보면 한 가지 방식은 순수한 산수 숫자 계산에 의존한 것이고 또 하나는 본인이 마음먹기에 정신적으로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방식을 제공하는 차이지만 어떤 방식이 더 좋은가는 본인에게 더 잘 맞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emergency fund를 마련해 놓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는 추천입니다. 이것은 경제 상황에 무관하게 늘 갖추고 있는 것이 현명하다고 하는데요. 본인의 개인적인 재정 상황은 예측하지도 못했는데 어려움이 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서 준비해 놓는 것이죠. 이렇게 응급용으로 얼마를 저축해 놓아야 하는지 액수를 두고는 의견이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최소한 3달에서 6달 정도 지탱할 수 있는 생활비를 타겟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준이는 당분간 이자율을 지속적으로 상승시킬 것입니다.
이것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모기지나 개인론, 크레딧 카드, 자동차 론 등 모든 것의 이자율을 상승시킬 것입니다. 최근 연준 위의 이자율 상승 비율이 다소 낮아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이자율 상승을 중단한다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결국 이자율 높은 저축 세이빙스의 어카운트를 이용하고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빚을 줄이거나 없애는 데 주력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향으로 보입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은 30여년간 오직 이민법만 다뤄왔습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4명이 함께 도와드리는 희망 법률그룹 제공입니다. 오늘의 미국 안 봐도 눈에 환합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여기저기서 흘러나오는 크리스마스 캐롤을 듣다 보면 나오는 단어들 중에 혹시 미슬토우라는 것을 들어보셨는지요? 미슬토우, 이것 아래서 키스를 하는 전통을 아시는지요? 이렇게 미슬토우는 기생하는 식물 나무입니다. 그것도 이것 바로 아래서 이 키스를 하는 것이 크리스마스의 전통으로 나와 있는데요. 수많은 역사가들도 이 미슬토우 아래서 이런 전통을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확실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도 대충 전해져 내려오는 것에 의하면 그래도 언제 어디서부터 전통이 시작되었고 크리스마스 때 더 파퓰러해지는 게 자리 잡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미슬토우는 식물이면서 흰색 베리, 열매가 열리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고요. 이것의 역사는 고대 노르웨이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슬토우와 크리스마스의 전통의 연결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슬토우는 시대를 거치면서 이제는 사랑의 심볼, 러브의 심볼로 자리 잡은 것입니다. 미슬토우 아래서 키스하는 이 시작점은 확실하지 않아도 이런 전통의 시작점은 1729년에서 1784년 영국에서 시작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다양한 노래들 안에 미슬토우와 그 아래에서 키스하는 전통이 자주 등장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다 이제 사랑의 심볼까지 되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런 미슬토우의 전통은 풍성한 풍년과 행복에 연결되어 갔다고 하는데요. 사실 유럽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추운 겨울 유럽의 모습은 눈으로 덮인 흰색 천국에 나무들은 앙상합니다. 그런데 그 중간중간에 초록색 잎사귀가 보이는 것이 특이한 것이죠. 그래서 농부들에게 이것을 떼서 갖다 주는 것이면서 그들이 희망하는 것은 풍년에 여러 명의 자녀 출산을 기원하면서 주어진 것입니다. 과연 1720년에서 1784년 사이 미슬토우 아래서 이런 전통과 할러데이와 연관은 어떻게 묶이게 되었는지는 아직도 미스테리입니다. 그러다 18세기와 19세기 들어서면서 문학과 예술은 이런 아이디어에서 더 넓게 확장되어 발전해 나갔습니다. 1837년 유명한 찰스 디킨스가 쓴 책에는 할러데이로 흥분된 분위기에 이런 미슬토우의 전통을 같이 묘사했습니다. 처음에 키스를 거부하던 여성들도 미슬토우 아래서는 이것을 허용한다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알려진 내용으로는 미슬토우 아래서 남성의 키스를 받아들여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불행이 온다고 믿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과연 얼마나 처음에 키스를 거부했는지는 불충분한 다큐멘터리로 인해서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어져 나오는 수많은 문학 작품들 안에서 미슬토우 아래서 이런 전통은 점점 더 퍼져나갔습니다. 크리스마스 전통으로 미슬토우의 이런 전통의 인기는 1820년 출판된 워싱턴 어빙의 The Sketchbook에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미국 작가인 어빙은 영국에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영국에서 경험했던 할러데이 전통에 대해서 이것을 나타내면서
크리스마스에는 농장집과 천장에 미슬토를 걸어놓고 젊은 청년은 이 아래서 이 소녀에게 키스를 하는 영광을 가졌다고 말한 것입니다. 키스를 한번 할 때마다 미슬토에 있는 베리를 하나씩 떼어내고 열매가 다 없어지면 키스가 끝나는 것이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얼빙의 이 책이 크리스마스 전통이 퍼지는데 커다란 역할을 했다고 지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 19세기에는 크리스마스가 그다지 큰 페스티벌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빙은 현재 우리가 익숙한 이제 크리스마스의 기본을 만들어준 것이죠. 그리고 많은 미국인들은 이런 미슬토의 전통을 받아들여서 이제는 100여 년이 지나고 이 전통은 할리데이 기간 동안 로맨스의 제스처로 자리 잡은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미슬토는 기생식물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붙어 사는 호스트 식물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 호스트 식물에서 영양분과 수분을 얻어먹고 생존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미슬토가 하는 좋은 점도 있습니다. 이것은 주위의 새나 동물들에게 먹이를 제공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미슬토를 나무에서 제거할 경우에 그 주위 근방의 조류 숫자가 25%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특이한 식물이고 그래서 가뭄이나 기후변화에 더 민감하다고 하는데요. 기생식물인 이유로 인해서 그 자체 내 보관하고 있을 스토리지 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을 저장하고 있을 수도 없고 또 뿌리도 없습니다. 그러니 미슬토가 잎사귀를 잃게 되면 끝인 셈이죠. 이런 것은 많은 식물들의 공통점이기도 한데 아주 작은 화재만 나도 제일 먼저 죽습니다. 그리고 호스트 나무가 가뭄에 시달리면 미슬토 역시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그런 이유로 미슬토를 여기저기서 많이 볼 수는 없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남미 칠레에 가면 미슬토가 존재하는데요. 이곳에 사는 허밍버드가 수분을 찾는 곳이 바로 미슬토입니다. 그래서 이 새는 미슬토가 생존하는 것도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최근 가뭄으로 인해서 허밍버드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면서 그리고 나서 2015년 미슬토 사망 숫자는 2배로 증가했고요. 결국 이 지역에서 미슬토는 전멸종해버릴 것입니다. 아무튼 이제 크리스마스는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이유나 역사가 어떻게 되었든 캐롤에 나오는 미슬토를 듣고 있으면 1년 중 가장 따뜻하고 흥분되는 할리데이 기간임을 알려주는 격이죠. 크리스마스는 또 한 해를 마감한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힘든 1년을 또다시 보내고 우리는 또 한 해를 보내게 됩니다. 마음은 미슬토 아래서 풍성한 풍년과 많은 축복이 내년이 다가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가득 차오릅니다. 즐거운 크리스마스 보내시기 기원합니다. 할리데이 시즌이 오면 어린 시절이 생각납니다. 잠자고 일어나면 머리밭에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놓고 간 선물을 보고 흥분했던 소시적이 기억납니다. 나중에 사실이 아니었음을 알고 난 후에도 크리스마스가 오면 산타클로스 선물 추억이 간간히 그립습니다. 나이를 먹어서일까요? 점점 어린 시절 추억이 더 생각나고 그립습니다. 앞만 보고 달려온 지난날이 이제는 주위 할아버지가 된 친구가 늘어나면서 젊은 사람들 눈에 꼰대로 보이지 않을까 걱정되기도 합니다. 같은 또래를 만나면 한 번 더 보게 되고 같은 시기에 태어나 많은 것을 같이 한 동료의식이 생겨서일지도 모릅니다. 애청자 여러분, 즐거운 크리스마스와 행복한 연말연시 맞이하십시오. 위클리 매거진은 인터넷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radiokorea.com에 들어와 다시 듣기를 누르시고 편안한 시간에 들으십시오. 또한 위클리 매거진은 유튜브에 들어와 RKTV 1540을 통해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매거진 진행의 문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